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 달 넘게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이번 논의에서도 또다시 배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설을 언급한 지 닷새 만에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통합의대 당사자인 순천시와 순천대는 단독의대 유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간 경쟁이 다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광규 순천시장과 함께 의과대학 유치 문제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의과대학 이야기를 먼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지만 기존 대학의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의과대학이 전혀 없는 전남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늘릴 수 있는 학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내용을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병원 육성 그리고 의료체제 개편할 때 국립의과대학이 있어야 이것을 서로 전체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면서 의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전남도의 그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대선 때 전남도에 오면은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추진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에 의대 신설하는 거 추진하겠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전라남도에서 정해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자, 의대 이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 아닌가, 혹은 이번 정부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지역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대통령의 응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 이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이 두 곳의 국립대학교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제 전남 통합의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따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의 고민이 어디가 있는지가 진짜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대통령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공동이니 통합이니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단독 의대를 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준 거나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배치되는 방향에 서서 통합의대를 신청을 한다?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옳은 것이냐,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학교 학사 과정을 도의 1국립대학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말은 안 했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포대하고 통합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증 외상 환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큰 병원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산업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몰려 있는 게 전남 동부 지역입니다. 여수고 광양이고 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배후도시 신대지구에 우리는 이미 의료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폈을 때 순천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에도 맞고 현실적으로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합의대 문제로 정부하고 부딪혀가면서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힘이 들더라도 이거는 순천대 단독 의대로 가서 정부를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순천대 단독 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의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역 의료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 의료계가 한 달 넘게 맞서고 있고 또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순천시에서 조금 눈에 띌 만한 행보들이 좀 보이는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 완결형 공공 의료 시스템. 예. 자, 이렇게 뭐 새로운 시스템 제시, 뭐 이름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어려운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은 한 건물 안에 모든 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조금 적게 오더라도 다른 과에서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환자가 한 100명 정도 와야지만이 그 과에 의사의 월급을 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충당하는데 한 30명 정도 와버리면은 70명의 의료인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지역이 한 건물에 있지는 않지만 한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한 건물에 있는 것처럼 각 병원의 특질을 살려서 대학병원처럼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 수가 적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데는 공공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거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푼 게 뭐냐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문제들입니다. 달빛병원이다 여러 얘기하는데 순천은 우리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개의 현대병원과 미주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병원이 합의를 하고 순천시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심야에 전부 다 주말에 전부 다 나눠가지고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고흥이라든가 포성에서도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대학병원 유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고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은 비용으로 지역에 흩어지는 여러 병원을 마치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더 쉬운 일이거든요. 다만 펀드를 모금해서 의료기금을 모집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지만 우리가 장학기금 모금하듯이 하면 이 펀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순천에서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이거 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중소도시에 또 새롭게 걸맞는 의료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정착하느냐 아니냐 또 이걸 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현안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뭐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자, 순천시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순천만 정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순천만 자체도 있고 순천 정원 박람회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뭐 순천 구도심에도 이제 뭐 많은 관광객도 몰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순천시 올해 사업 어떤 부분 가장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날 국가정원을 다시 개장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는 정원에서 합니다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이 다녀가셨는데요. 올해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입니다. 좀 재밌죠? 네.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들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정원은 사실은 어쩌면은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1차 산업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아름답고 멋있지만 젊은이들은 조금 지루하다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넓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또 3대가 왔을 때 골고루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하고 풀어낸 것들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더 얹어서 K 디즈니 산업의 선두주자로 문화도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봤던 꾸무다리는 이제 스페이스 브릿지로 해서 우주선이 얹어 있는 그 안에 다양한 우주와 순천만과 물에 관련된 콘텐츠가 채워져 있고 그 뒤에 있었던 습지가 있었던 부분은 약 5,000평 정도의 이제 우주선이 착륙하는 활주로가 175m가 생겨서 완전히 새로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왔을 때 다 아시는 두다다쿵이라든가 또 유미호 세포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가 입혀져서 전혀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4월 1일은 순천시 전체가 문화산업도시로 선언되는 날이고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오는 분들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우주인도 놀러 오는 정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재밌는데요. 올해 또 어떤 모습으로 순천만 정원이 꾸며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 말씀도 해주셨지만 순천시가 지금 이 생태정원 네. 도시를 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K 디즈니 순천. 네. 이 개념도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런 걸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의 문화적인 충격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이들 두뇌가 세계 어디 나라도 뒤지지 않고 손솜씨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도 미국이나 일본의 거대 자본들에게 당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큰 공장을 지어서 가전제품 수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과거의 전통 산업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은 세대고 최첨단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K 디즈니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순천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도시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뭐 옛날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놀이라든가 아니면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거대한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마치 픽사 스튜디오 같은 데로 와서 여기에서 제작을 하고 여기서 시연을 하고 여기서 캐릭터를 선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순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정부와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광주 전남권에서 꿈을 가진 젊은이들 수도권에 갈 필요 없습니다. 순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컬 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도 키워드 내지만 제작을 하는데 제작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적인 월트 디즈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지난번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도 그래서 순천시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 K 디즈니 순천 컨셉과도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정부에 그러면 좀 전폭적인 좀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우선 작년은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하는데 뭐 국도비가 다 합쳐지긴 했지만 약 한 400억 정도가 예산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회발전 특구를 얘기하셨는데요.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요소 중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게 애니메이션을 관련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이게 순천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일단은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들이 순천으로 옮기게 됐을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이미 가시적으로 로커스 같은 회사들이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은 문화부 장관이 오시게 될 텐데 문화부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자,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제작 비용 때문에 소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역작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나서서 펀드를 모집을 하고 거기에 상당 부분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만 아니라 웹툰, 게임, 오락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를 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올해 가장 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순천만 국가정원 이야기로 다시 네. 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 너무나도 뿌듯하게 지난해 7개월 동안 1,000만 명이 관광에 다녀갔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컨텐츠가 이제 달라진다. 아까 뭐 우주인도 찾아오는 국가정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4월 1일 재개장하고 한다고 지금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빠듯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이 작년에 하신 거 보셨잖아요. 정말로 4월 1일 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존에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보고 얼마나 감동들 하셨습니까? 진짜 기쁨 10배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원도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아마 해외에서도 우리 순천을 보고 저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도 시도해보자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시면은요, 우리가 175m의 활주로가 펼쳐져 있는 이 로켓 형상의 이 스페이스 허브라고 불리는 것도 그것도 감동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가는 이것도 175m입니다. 옛날에는 14만 명 어린이들이 자기 꿈만 붙여놨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이걸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주선 내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이게 조금 변화를 자주 줘야지만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다다쿵이라고 두다 이제 스튜디오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가족들과 온통 다 어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애니메이션의 로커스에서 만든 유미 세포들 이거는 30대까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동을 줬던 쉴랑게 이거는 직장에서 지친 분들 워케이션 센터로 아마 거듭 태어나는데 지금도 벌써 밀려 있습니다. 4월 달부터 깜짝 놀라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어 하시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 가셔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또 뭐 쉴랑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는데 이게 뭐 예약할 때 뭐 예약하려고 요즘 뭐 이렇게 그 시간 기다렸다가 오픈런 하듯이 막 예약하느라고 온라인에서 되게 정신이 없고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가보긴 했는데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정말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가든스테이 쉴랑게 프로그램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공간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 정원 안에서 글램핑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실제로 숙박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정원에서 산책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벌써부터 또 밀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워케이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워크와 베이케이션이 합쳐진 건데 올해는 또 뭐가 좀 업그레이드 됐을까 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1000만 명이 오면 제가 대선 출마한다고 지금 선을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자신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국에 있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젊은이들이 일에 지치면서 사실은 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일주일 내내 출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직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가족 전체가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뭘까를 정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그래서 이왕의 가든스테이로 그동안에 굉장히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공무원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예전에는 하루만 딱 자기 했던 것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미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앞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그리고 작년에 쉴랑게로 보였던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그 프로그램들은 또 엄청나게 채워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작년에도 뭐 많은 인기 또 관심 끌었던 프로그램인데 올해 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순천시의 이제 좀 변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천시가 뭐 지난 한 10년 동안 뭐 굉장히 많은 발전 또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23년 만에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 또 CI를 교체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교체 이유 또 어떤 의미를 담은 CI인지 설명을 좀 시장님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것처럼 도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그러면 그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3년 동안을 썼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인 나간음성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우주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날로그적인 요소들 순천만이라든가 국가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영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했거든요. 예컨대 우리 시의 상징인 봉화산이라든가 또는 양쪽 강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 전체를 H자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든가 또 순천에 이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고 또 우주로 향해서 튀어오르는 이게 S자 지형들이 순천만의 S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나타내는 그런 도시의 여러 가지를 담아서 이렇게 CI를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이 옷이 지금 등 뒤에가 그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돌려서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멋있다고들 합니다. 네. 네, 또 순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순천 뭐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순천시 관련된 것들 또 살펴보시면서 새로 바뀐 CI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또 순천을 즐기는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우주 산업입니다. 네. 순천시가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순천시가 우주 산업과 무슨 연관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작년에 그 뉴스를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고 또 기대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건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중심 순천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싶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는 고퀄리티의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고 또 재충전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노후까지를 수도권이 아닌 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생활을 포기하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기꺼이 그런 인재들이 순천으로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최적의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순천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 우선은 고흥에는 발사체의 나로호가 발사되는 거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산업이 몰려있는 창원과 사천하고도 가깝습니다. 바닷길은 더욱더 가깝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최적의 장소가 순천이고 차세대 발사체가 하나로 오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소재 산업까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가 가장 좋으냐도 순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순천을 택했고 우리도 차세대 발사체까지를 겨냥한 여러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준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지금 이제 뭐 방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방에서 정착을 하려면 사실 네. 그 배후에 살만한 것들 또 즐길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오롯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힘에 차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건 역시 좀 중앙정부와 긴밀한 지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그걸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정부하고 푸는 것들은 앞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들을 소위 K 디즈니 산업을 순천을 중심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들은요. 서울에도 세계에도 어디에도 순천만한 정주 여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는 서울이 3시간도 안 걸리지 부산, 광주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주에 돼 있고 부산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젊은이들이 거기하고 같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정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협상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순천을 단순하게 국가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전선이 2030년이면 광주에서 부산까지가 고속철이 뚫리는데 이것이 빠져나간 자리 그리고 순천만하고 연결되는 동천 이런 게 국가하천으로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베니스처럼 더 멋있는 100길로 모든 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도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샌안토니오를 가거든요. 그 리버오크를 가면은 수로에다가 배를 띄워서 1년에 1,50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순천처럼 이 조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머지않는 시간 내에 순천에 사시면서 배를 타고 순천 시내 시청 앞 나루터역에 내렸다가 거기에서 다시 여자만 순천만까지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도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정부하고 이미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동천은 국가하천이 됐고 순천만은 습지 매입을 정부하고 해서 이미 1차 연도가 시작이 됐고 경전선은 이미 우회하기로 합의가 돼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유일한 도시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정부의 제가 얘기했던 얘기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개도국 형태부터 시작한 고층 건물로 뒤덮여 쌓여 있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꾸며나가는 세계적인 도시, 순천의 모습. 아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수도권 1극 체제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뭐 광주,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을 중심으로 다 지금 블랙홀처럼 뭐 사회 경제 모든 자본 이런 것들이 다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살아남기 더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휴전선 근처,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그 정반대편에 있는 남해안벨트가 완성이 된다, 남해안벨트가 꾸며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의 지방분권이 될 텐데요. 남해안벨트와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주창을 사실 했습니다. 남해안벨트가 왜 중요한지를.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남해안벨트입니다. 그러면 남해안벨트에 버티고 있는 도시가 제일 중심적인 데가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어디냐? 순천이고 여수고 광양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드론 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이제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영상 모든 게 다 드론이 지배합니다. 드론은 관광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떠가지고 남해안을 본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순천이나 여수, 광양이 중심이 돼서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산업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미래가 보는 다양성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남 동부권에 있는 순천, 여수, 광양, 멀리는 하동, 남해까지가 합쳐져서 그 허브 기능을 해야지만이 이거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해안벨트 당연히 그 남해안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곳이 전남 동부 또 경남 서부 지역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핵이 돼서 남해안벨트를 꾸며나가고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좀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지역민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광주와 전남의 호남의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있지만 이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순천이 낸 해법이 정답이 다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방법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여러분들 모시고 4월 1일부터 순천 시내가 어떻게 정원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입혀서 산업기지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도 거기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남해안벨트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후보 명단을 두고 이른바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친윤 핵심 의원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공개 반발하는 등 여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 명단에 경로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진짜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허은하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국민의힘 계실 때는 서울 동대문 을에서 지역구 사무실 두고 계셨는데 이번에 영등포 갑 전략공천을 받으셨던데 자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당에서 가라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지역에 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한 3지역 정도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등포 갑으로 결정을 네. 하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격전지에서 보수의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동대문 을에 네. 좀 험지라고 어려운 할 수 지역. 있는 네. 곳에 있었었고 이번에는 영등포갑에 네. 민주당 후보 2명이 나오는 꼴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며칠 전만 해도 그 파란색 옷을 입었던 분께서 네. 갑자기 이제 20% 하위 20% 됐다라는 그 이야기 들으시고 네.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그 정체성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의 정권 교체라는 네. 기치를 가지고 투표를 해주셨던 보수 지지층에게는 네. 이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또 제가 영등포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원래 아이를 연고가 네. 그쪽에 있으신 건가요? 아이를 거기에서 키웠고 또 아이가 대학
학생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네. 거기 청과시장이 이제 영등포갑 제 그 사무소 앞에 있는데 네. 그 청과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일 가게 이제 노점상 하시다가 과일 가게 하시면서 저희 그 학교도 보내시고 키워주셨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고 행복과 또 네. 꿈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기꺼이 가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도전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보니까 대문 사진에 당당한 진짜 보수 영등포 허은하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영등포 허은하 이게 뭐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좀 더 당당한 영등포 네. 만들고 싶고요. 대부분 영등포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는 여의도는 영등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제2의 여의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영등포 갑에는 네.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사십니다. 네. 근데 1인 가구고 돈을 벌면 떠나고 싶은 곳이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학군 때문에 떠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떠나고 싶지 않은 매력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행복을 키워온 만큼 네. 꿈을 키웠던 곳만큼 좀 그런 거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페이스북에 김영주 후보님 여전히 대장동 사태는 윤석열 검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전히 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까 민주당 후보 두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이건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승리하는 구도라는 거죠. 이 김영주 후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을 때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네.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랬던 분께서 바로 이렇게 옷을 네. 갈아입으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문제가 없고 윤석열 그 당시에 네.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은 겁니다. 근데 뭐 입장과 상황이 달라지면은 뭐 다른 사람이 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본인의 철학이 갑자기 바뀐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영등포에서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제 시쳇말로 이제 멘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기존 선거 때 3선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시고 네. 3선을 영등포에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3, 4, 12년 동안 선거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네. 뽑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 적을 갑자기 안아라 가족이다라고 네.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구의원, 시의원들은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의 힘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기본적인 마음을 좀 많이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뭐 의원님이나 개혁 신당에 대한 지역구 분위기, 뭐 지역 여론 이런 거는 혹시 어떨까요? 저희 개혁신당 자체의 네. 정당 지지율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네. 또 현장에 가보면 그 뜨거움은 또 느끼게 됩니다. 지지율이 낮은 걸 저보다 더 걱정해 주시고 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하루에 두세 분이 저를 손잡고 울어주십니다. 왜 울어주시나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저보다 저희 그 개혁신당을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젊은 정당이고 새로운 정치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 길이 녹록치 않잖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뭐 대기업 사이에서 네. 중소기업도 아닌 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정당은 또 너무 작고 힘을 계속 밟으니까요. 네. 그거 보시면서 좀 속상한가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도 네. 후보들 소개할 때도 뭐 저는 여튼 거의 잘 안 소개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네. 그 뒷방 취급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다닐 때 기운 내시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정말로 따뜻하고 되게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싸잡아서 범죄자 연대다, 범죄자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권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번 정권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의 동의를 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면 둘 다 동의를 못 전 하시는? 둘 다 동의합니다. 예, 정권 심판해야죠. 네. 정권 심판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심판 받으셔야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정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뭐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국민의힘 지금 현재 여권은 가짜 보수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보수로서 네. 열심히 네.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네. 보수의 가치입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것이 보수인데 네. 이번 영등포 간만 봤을 때는 보수의 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격정지고 그리고 조금 보수에서 좀 승리를 못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표를 얻고 싶으셔서 갑자기 그렇게 영입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보수층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짓밟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모습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갑만 놓고 보면은 일종의 기존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뭐 그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혀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안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배지 떼고 개혁신당에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네. 공천을 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 너무나 많이 보이고요. 네. 조삼모사였죠. 뭐 겉으로는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뽑고 싶은 사람 전략 공천해서 내리꽂았습니다. 그거 공정하지 않은 거죠.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보수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님 받으신 거라던가 그리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보수였습니까? 보수의 사람들 아니었는데도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존의 보수를 지키던 이준석 대표는 쫓아내더라도 네. 그분들을 받으면서 자기 사람들끼리만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공정을 외치는 그러한 보수의 가치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뭐 당선권으로 한 20번 안 정도가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발탁한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뭐 적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이 뭐 실망이다 뭐 이러면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 저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뽑고 싶은 사람 뽑고 싶은 겁니다. 본인들끼리 네. 싸우는 척하면서 네. 윤 대통령과 각을 지으는 모습을 이제 좀 보여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다는 건가요? 지금 네. 뭐라 그래야 이정섭 장관인가요? 네네. 외부로 호주 대사. 보내셨잖아요. 네. 호주 대사로 보내셨을 때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즉각 용산 기부- 얘기 네. 하나도 못하면서 언제든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같은 편 들어주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상황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추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약간의 욕심을 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정부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자 윤 대통령과 각지는 모습 보이려고 이번에도 비례대표에서 그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쇼는 이제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철규 의원 페이스북 글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좀 눈에 띄던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 따라서 고생해서 정권 교체해놨더니 엄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숟가락 얹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고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네. 하지만 총선은 이겨야 하고 그러려면 각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지 않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공천 처음에 지역구 공천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봐주길 바라는 거죠. 역시 한동훈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이제 여기는 뭐 한동훈 위원장 사람으로 불리는데 오늘 또 뭐 그런 지적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약간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아는 사람은 이제는 다 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원하는 분들 다 넣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되겠죠.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물은 누구고 밥은 누구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씀을 근데 뭐 일부 보수 패널들은 라디오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서 대통령이 황당해했다, 뭐 경노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분들도 그렇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눈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몇 명 더 넣었나 보죠.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이번에 지역구 공천처럼. 만약에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그 다음엔 뭐 또 다른 뭐 사고가 일어나겠죠. 예. 뭐 연초에 윤한 대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윤한 대전 2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연초에 윤한 대전이었지만 결국 공천은 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결국 똑같이 제가 말하는 게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에서도 윤한 대전 2라는 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싶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뭐 지지율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여하튼 조국 대표의 창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어떤 뜻에서요?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30 세대들에게는 표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보면 0% 나온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좌절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키우던 부모 입장에서도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가 많죠. 이제는 기득권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서 위조해서 아이를 대학 보낼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럼 거꾸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건데. 그럼 거꾸로 여쭤보면은 뭐 2030은 지지율이 뭐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 세대들인 40, 50은 엄청 지지를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조국 신당이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반윤 그리고 본인은 피해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취하는 그 스탠스를 그대로 취해서 아주 명쾌합니다. 여기는 반윤의 기치를 그러니까 조국 신당 같은 경우 반윤의 기치를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진짜 윤석열은 나쁜 사람.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비례대표 순번으로 놓으셨던데 그런 분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조국 신당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거 하면서 가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이 모인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 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 양당이 패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기존에 말했던 양당 기득권을 타파해야 되고 깨버려야 된다 했던 작은 장들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옳은 정치판인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 개혁신당이 반성해서 어떻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우리 청년들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요새 정치권 뭐 막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지금 서울 동작을 여기는 뭐 냄비는 밟아야 제멋 뭐 이런 선거 홍보물이 이게 뭐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뭐 류사명 후보는 본인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경원 의원을 성적으로 상당히 비하하면서 뭐 나베 냄비 밟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게 진짜로 슬픈 정치 현실입니다. 막말을 하지 않으면 언론에 집중받지 못하고 센 발언을 하지 않으면 언론에 집중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이거는 거죠. 류사명 후보가 한 거가 아니잖아요. 뭐 개딸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그러니까 나오고. 우선은 그래도 이제 그러한 막말들까지 가야만 하는 정치가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김어준 그 네. 방송에서 뭐 공천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외부의 강한 발언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는 참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툭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저변에 깔려 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저는 오래된 이런 그 습관들과 네. 이 정치권의 그 습관들, 습성들이 지지층마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최강욱 전 의원 뭐 설치는 암컷 뭐 이런 발언 다시 소환해 갖고 뭐 지금 개딸들이 여성 비하 총선까지 지금 뭐 횡행한다, 성행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여쭤본 게 이제 어쨌든 여성 의원인데 그 여성 의원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 자체만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참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좀 그냥 계속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네.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높아지셨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고관여층이 많아지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이렇게 수준 낮게 구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고 회초리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갑에 출마하게 된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진짜 보수를 외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치인 되기 위해서 소신을 지킨 허은하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부끄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거 지키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